평양에서 저는 체제를 지키던 보위부의 중장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 하나, 잠자리 하나까지 살피던 몇 안 되는 측근 중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보셨던 그 강한 북한, 늠름한 군대, 풍요로운 거리, 흔들림 없는 수령, 그건 전부 제 손으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진짜 북한에서는 병사들이 굶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짓의 꼭대기에 앉은 김정은 수령은 겉으론 강한 척했지만 실상은 남녘에서 날아온 무기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제 손목에는 충성의 대가로 받은 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목은 비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탈북했기 때문이지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의 겨울은 사람을 안에서부터 얼립니다. 저는 그 도시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의 중장. 그것이 제 자리였어요. 인민들은 우리를 보위부라 부르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한 사람의 눈짓 하나에 일가족이 통째로 사라지는 곳. 저는 그 공포의 한복판에 있었고 동시에 그 공포를 만들어내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제가 맡은 일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평양 핵심부의 동향을 살피고 그분의 신변에 관한 일들에 관여했어요. 그분이 누구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는지, 어느 방에서 잠을 청했는지, 어떤 보고를 받을 때 얼굴이 굳었는지, 그 사소한 것들이 모두 제 손을 거쳐 위로 올라갔어요. 중장이라는 계급은 평양에서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었어요. 별셋을 탄 보위부 장성 앞에서는 웬만한 간부들도 숨소리부터 낮췄습니다. 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힘을 알고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힘을 즐기기도 했어요. 다시 말해 저는 그 나라의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곧 보게 될 것들을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밤의 평양은 멀리서 보면 눈부셨습니다. 중심부의 고층 건물에는 늦은 시간까지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어요. 광장에서는 며칠 뒤에 있을 열병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군인이 발을 맞춰 행진하는 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쿵, 쿵, 쿵. 마치 거대한 짐승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화면에 담기면 그것은 완벽한 강성대국이었어요. 흔들림 없는 군대, 빛나는 수도,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수령 김정은. 저는 그 그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나는 거리에서 한 블록만 안으로 들어가면 불 꺼진 살림집들이 줄지어 어둠에 잠겨 있었으니까요. 중심부의 환한 불빛은 보여주기 위한 무대 조명이었습니다. 그 무대 뒤편이 얼마나 캄캄한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어둠을 외면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을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겨울의 어느 오후, 저는 호출을 받았어요. 충성에 대한 표창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보위부의 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공로였어요. 무슨 작전이었는지는 지금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어요. 표창의 자리에서 저는 작은 상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멀리 외국에서 만들어진 묵직한 금빛 시계였습니다. 뒷면에는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았어요. 이것은 그분이 직접 내리신 물건이라는 것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손목에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살갗에 닿는 순간 묘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시계바늘이 또박또박 움직이는 소리가 그 조용한 방 안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평양에서 이 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은 표식이었습니다. 그분의 눈에 든 자, 선택받은 자라는 증표였어요. 이 시계를 찬 사람은 평양의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것을 갈망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시계의 다른 얼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 다시 회수될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충성을 바치면 채워주고 의심이 들면 도로 빼앗는 물건. 손목에 시계가 채워진다는 것은 동시에 그 손목에 보이지 않는 사슬이 감긴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랑스러웠을 뿐이었습니다. 표창이 끝난 뒤 저는 핵심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 방의 풍경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들어서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누구도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과장된 미소로 화답하고 작은 농담에도 허리를 꺾으며 웃었어요. 그것은 충성이라는 이름의 공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위부의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진짜 속내를 읽어내는 것이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그들은 그분을 사랑해서 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죽으니까 웃는 거였어요. 충성은 두려움이 쓰고 있는 가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능숙하게요. 그 무렵 저는 또 다른 일에도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비치는 우리 국가의 모습을 다듬는 일이었어요. 인민이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지,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수령이 얼마나 인자한지, 화면에 담기는 그 모든 장면이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짓을 만드는 손이었어요. 그리고 인민들은 제가 만든 그 거짓을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화면 속 풍요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작 자신들의 부엌은 텅 비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상점을 촬영하는 날이었습니다. 진열대가 텅 비어 있으니 창고에서 물건을 잔뜩 꺼내와 하루만 가득 채웠어요. 환하게 웃는 손님들은 미리 골라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물건은 곧바로 다시 창고로 들어갔고 그 사람들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화면 속 그 상점은 딱 그 하루만 풍요로웠던 겁니다. 그때의 저는 그것을 죄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제게 주어진 임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무대를 꾸미는 것은 제 일이었고 저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가 지은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간부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한 참모가 그분께 짧은 보고를 올렸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제 자리에서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만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그분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사람의 표정을 읽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동자에 스친 그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그것은 불안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분의 얼굴에서 그런 빛을 본 적이 없었어요. 늘 자신만만하고 늘 위협적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손가락 하나로 사람의 목숨을 거두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 그분의 눈에서 흔들림을 본 겁니다. 신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한다면 그건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우리가 신이라 떠받들던 그분이 사실은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분을 그토록 불안하게 만들었을까? 남녘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습니다. 머리맡에 시계를 내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금빛 표면 위로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충성의 표식, 선택받은 자의 증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체제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 있다. 가장 강한 자의 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런데 왜 오늘 본 그분의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걸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 가까운 자리에 있었기에 이 거대한 체제가 안에서부터 허물어지는 것을 가장 먼저 지켜보게 되리라는 것을요. 째깍, 째깍. 머리맡의 시계가 어둠 속에서 홀로 초침 소리를 냈어요. 그날따라 그 소리가 유난히 크고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의 카운트다운처럼요. 그 불안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사흘 뒤 그 방에서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흘 뒤 새벽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저를 깨운 것은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였어요. 시계바늘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평양에서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어요. 긴급 소집입니다. 지금 즉시 들어오십시오. 목소리는 짧고 메말라 있었어요. 저는 군복을 챙겨 입으며 손목에 그 시계를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날따라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회의실의 공기는 들어서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평소의 긴장과는 다른 무언가가 방 안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핵심 간부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어요.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으며 직감했어요.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윽고 한 참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그가 보고를 시작하는데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녘에 관한 것이었어요. 남조선이 새로운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첩보였습니다. 이름은 현무5라고 했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그 뒤에 이어진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휘부를 겨냥한 무기였어요. 평범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 수백 미터 아래에 만들어진 지하 벙커를 꿰뚫고 들어가 그 안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무기였어요. 군사 용어로는 벙커버스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알아챘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지하 벙커가 어떤 곳입니까? 유사시 그분과 핵심 수뇌부가 몸을 피하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70년 동안 평양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온 그 땅속의 요새였어요. 그런데 남녘이 바로 그 요새를 정확히 부수기 위한 무기를 만들어 배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단순한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체제 전체는 한 가지 믿음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분만은 안전하다는 믿음, 그 땅속 요새만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마지막 벽돌 하나가 지금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참모의 보고는 계속됐어요. 그 미사일의 탄두 무게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보통의 미사일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무게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라고 했습니다. 그 한 발이면 아무리 깊은 지하 시설이라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더 두렵게 들린 것은 그런 미사일을 한두 발이 아니라 수백 발이나 만들어 쌓아두려 한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벙커를 더 깊이 파는 것보다 그들이 더 깊이 뚫을 무기를 만드는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었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한 가지 그림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땅속 깊은 곳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림을요. 70년 동안 쌓아올린 콘크리트 요새가 종이장처럼 찢기는 장면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았어요. 상석에 앉은 그분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 위압적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두 눈은 보고서의 한 점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고 탁자 위에 올려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가락의 떨림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것을 본 사람은 그 방에서 저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입 밖에 낼 수 없었어요. 그분의 두려움을 보았다는 사실 자체가 평양에서는 죽음을 부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늘 세상을 발 아래 두고 호령하던 사람. 한마디로 수만 명을 움직이고 눈빛 하나로 사람을 사라지게 하던 사람. 그런 그분이 지금 제 눈앞에서 겁에 질려 있었어요. 아무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1분이었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이라 떠받들던 존재가 한 사람의 인간처럼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요. 신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윽고 그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불같이 화를 내리라 예상했어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위협 앞에서 그분은 언제나 더 큰 위협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더 강한 무기를 만들라. 더 센 도발을 하라. 그렇게 호통을 치는 것이 그분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회피였습니다. 이 보고를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라는 것. 이 첩보를 아는 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라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내용 자체를 덮어버리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지시를 들으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사람은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것을 보지 않으려 눈을 감아요. 그날 그분이 보인 반응은 명백히 후자였습니다. 그분은 그 위협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있었어요. 그 회피의 지시를 받아 적으면서 저는 묘한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분은 지금 인민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지키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자기 자신, 그 한 사람의 목숨을 지키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2,500만 명의 운명보다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질 한 발의 미사일이 더 무서운 사람. 그것이 우리가 신으로 떠받들던 존재의 진짜 얼굴이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손목에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방에서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시계바늘만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째깍, 째깍. 그 작은 소리가 그 거대한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리를 빠져나오는 간부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같은 빛이 어려 있었어요. 그들도 보았던 겁니다. 그분의 떨리는 손을, 핏기가 가신 얼굴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날의 입단속은 곧 누군가의 운명을 의미했어요. 그 첩보를 다룬 실무자들 가운데 몇몇이 며칠 지나지 않아 조용히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비밀을 안다는 이유만으로요. 두려움에 빠진 권력은 자신의 두려움을 본 사람부터 지워나가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70년 동안 인민에게 심어온 것은 흔들림 없는 강한 수령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분은 늘 당당했어요. 미사일 앞에서 웃었고, 군대 앞에서 호령했고, 세상을 향해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미지를 만드는 데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미지의 주인이 제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어요. 저는 자꾸만 그분의 떨리는 손가락이 떠올랐어요.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해야 할 사람이 가장 먼저 겁을 먹었다. 그 사실이 저를 묘하게 흔들어 놓았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그날 한 가지 질문을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던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분이 사실은 누구보다 겁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 오랜 세월을 떨며 살아온 걸까요? 그 질문은 그날 밤 작은 불씨처럼 제 안에 떨어졌고, 저는 아직 그것이 무엇을 태우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렴풋이 예감했습니다. 오늘의 이 두려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분의 일상에 이상한 변화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들은
제가 평생 알아온 평양을 조금씩 다른 곳으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같은 곳에서 이틀을 연달아 자지 않았어요. 어제는 이 관저, 오늘은 저 별장, 내일은 또 다른 곳. 잠자리가 매일같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저는 그것을 단순한 변덕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그 패턴을 며칠만 지켜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어디서 자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어 했어요. 밤마다 거처를 옮긴다는 것은 곧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머리 위로 떨어질 한 발의 미사일이 자기가 잠든 그 자리를 정확히 노릴까봐 그분은 매일 밤 다른 천장 아래에서 눈을 붙이며 그 공포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거처를 바꾸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멀쩡히 자던 곳에서 새벽에 일어나 아무 예고도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수십 명의 경호 인력이 비상으로 움직였고 저는 그 모든 동선을 조용히 관리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면이 나라 전체를 밤새 깨워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지하를 더 깊이 파라는 것이었어요. 이미 충분히 깊다고 여겨졌던 벙커들을 더 아래로, 더 단단하게 만들라는 명령이 반복해서 하달됐습니다. 콘크리트를 몇 겹이나 더 두르고 더 깊은 곳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라고 했어요. 마치 두더지처럼 그분은 땅속으로 더 깊이 숨어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령서들을 보며 기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자처하던 사람이 가장 깊은 땅속으로 숨으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강한 사람은 숨지 않습니다. 숨는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분의 모든 행동이 그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콘크리트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이었어요. 나라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었어요. 벙커를 더 깊이 파는데 그 자원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다른 어딘가에서 그만큼을 빼앗아 온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딘가는 늘 가장 약한 곳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식량이 줄기 시작했어요. 전방 부대의 보급이 늦어지고 배급량이 깎였습니다. 군복은 해지고 군화는 달아갔어요. 나라를 지킨다는 군인들이 굶주리기 시작하는 동안 땅속에서는 그분 한 사람을 지킬 콘크리트가 쉴 새 없이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비를 보며 처음으로 속이 메스꺼웠어요. 같은 시각, 한쪽에서는 어린 병사가 멀건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분이 누울 지하 요새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강성대국이라 부르던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언젠가 전방의 한 부대에서 올라온 보고를 본 적이 있어요. 병사들의 영양 상태가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창 자라야 할 나이의 청년들이 또래보다 한참 작고 마른 몸으로 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 보고서는 조용히 덮였습니다. 그런 진실은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대신 그분의 책상 위로는 더 깊은 벙커의 설계도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측근들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회의 자리에서 그분의 눈빛은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늘 자신만만하던 시선에 이제는 불안과 의심이 어른거렸어요. 작은 보고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웠고 누군가의 사소한 말실수에도 과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간부들은 그 변화를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 스칠 때 그들의 눈빛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수님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침묵의 공감대가 평양의 공기를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감시도 함께 커졌어요. 보위부의 감시망이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게 조여졌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모든 것이 감시의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감시의 한가운데에 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어요. 감시하는 자였던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으니까요. 제 주변에 낯선 시선들이 늘어났습니다.
누군가 제 동선을 살피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공포가 극에 달하면 권력은 가장 가까운 자들마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장 가까운 자들 중 하나였어요. 평생 남을 감시해온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감시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제가 한 말과 표정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오늘 내가 무심코 지은 표정이 혹시 의심을 사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드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그 무렵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회의에서 한 간부가 사소한 실수를 했어요. 보고할 자료의 순서를 잠깐 헷갈린 그야말로 작은 실수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벼운 질책으로 끝났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분은 그 작은 실수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 발작에 가까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화를 내는 진짜 대상은 그 간부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자기 안의 두려움에 화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공포를 통제할 수 있는 약자에게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그 간부는 회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알아챘어요. 늘 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선물 시계가 사라져 있었다는 것을요. 그 시계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충성의 표식은 회수되는 순간 죽음의 신호가 되었어요. 어제까지 그 시계를 자랑스럽게 차고 다니던 사람이 오늘은 이 세상에서 지워진 겁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평양에서는 사라진 사람에 대해 묻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제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금빛 표면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더 이상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늘했습니다. 이 시계가 언제까지 내 손목에 남아 있을까? 다음에 사라지는 손목이 내 것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그날 모두가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은 누구인가? 그 질문이 평양의 모든 간부들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시체가 되는 곳에서 살아남는 법은 단 하나였어요. 그분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하지만 이제는 그 눈 안에 있는 것조차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 가지 진실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분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남녘의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것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그 두려움은 이제 안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자기 발밑을 무서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을 둘러싼 측근들을, 자신을 지키는 군대를,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의 그림자마저도. 공포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떨면 그 떨림은 아래로 번져갑니다. 그분의 공포는 측근들에게 옮겨갔고 측근들의 공포는 그 아래로 흘러내렸어요. 평양 전체가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서서히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양은 여전히 고요하고 질서정연했어요. 거리에는 구호가 나부꼈고 방송에서는 승리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매끈한 표면 아래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고 자기 차례를 두려워하는 거대한 불안이 끓고 있었어요. 신이 떨기 시작하자 신을 떠받치던 모든 것이 함께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저는 한 가지 임무에 호출됐어요. 그분의 흔들리는 모습을 인민들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는 것. 더 강하고 더 당당한 수령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그것을 가릴 가면도 더 두꺼워져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 거짓을 만드는 가장 깊은 방으로 불려 들어갔어요. 제가 불려간 곳은 외부 세계에 비치는 우리 국가의 얼굴을 만드는 부서였습니다. 평생 보위부에서 사람을 감시하던 제가 왜 그곳으로 불려갔을까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그분의 흔들리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저였고, 그렇기에 그 흔들림을 가장 완벽하게 가릴 사람도 저라고 판단된 겁니다.
두려움을 본 자에게 그 두려움을 감추는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그 부서의 내부를 처음 들여다본 날, 저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그곳은 거대한 무대 뒤편 같았어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던 풍요로운 평양, 환하게 웃는 시민들, 물건이 가득한 상점, 활기 넘치는 거리. 그 모든 장면이 바로 그 방에서 기획되고 연출되고 편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결과물의 일부만 알고 있었을 뿐,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처음으로 똑똑히 보게 된 거예요. 연출의 방식은 치밀하고도 뻔뻔했어요. 한 거리를 촬영한다고 하면 먼저 그 거리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골라 배치했어요. 깨끗한 옷을 입히고 표정을 연습시켰습니다. 어떤 시민은 이 장면에서는 회사원으로, 저 장면에서는 행인으로 옷만 갈아입은 채 여러 번 등장했어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인 척했던 겁니다. 상점을 찍는 날은 더 심했어요. 평소 텅 비어있던 진열대에 촬영 당일에만 물건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디선가 급히 끌어모은 상품들이었어요. 풍성하게 쌓인 과일과 고기, 빼곡한 생필품. 카메라는 그것을 천천히 훑으며 풍요로운 인민의 삶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촬영이 끝나면 그 물건들은 즉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진열대는 다시 텅 비었습니다. 군대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화면에 담기는 병사들은 늘 건장하고 늠름한 이들로만 골라졌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은 병사들을 앞줄에 세우고 마르고 지친 병사들은 카메라 밖으로 빼냈어요. 군화가 멀쩡한 자들만 행진시켰고 해진 군복은 화면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던 강한 군대는 그렇게 선별된 일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무렵 한 가지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대를 실제보다 훨씬 더 강하게 보이도록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미사일을 더 위압적으로, 열병식을 더 거대하게, 무기를 더 위협적으로 연출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미사일도 각도를 달리해 더 크게 보이게 하고, 같은 부대도 편집으로 더 많아 보이게 했어요. 저는 그 지시를 받으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겉을 키우라는 명령은 곧 속이 비었다는 자백이었어요. 진짜로 강한 나라는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척이 필요한 나라는 사실은 약한 나라예요. 우리가 화면 속에서 미사일을 키우면 키울수록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무렵 같은 미사일 한 기를 10발처럼 보이게 만드는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각도를 바꾸고 화면을 잘라붙이고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이어붙였습니다. 그렇게 한 발이 10발이 되고 10발이 100발이 되었어요. 인민들은 그 화면을 보며 안도했겠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무기가 있으니 안전하다고요. 하지만 그 100발은 사실 단 한 발의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균열이 찾아왔어요. 외부의 정보가 그 닫힌 방 안으로 새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대외 업무를 다루는 부서였기에 저는 바깥 세상의 소식을 일부 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들 속에서 저는 믿기 힘든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남조선이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인민에게 가르쳐온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였습니다. 제 나라 군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외세에 빌붙어 사는 가련한 땅. 그것이 우리가 70년 동안 심어온 남녘의 이미지였어요. 저 역시 그 이미지를 만드는 일에 손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남조선은 자기 나라를 지킬 무기를 스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무기를 세계 곳곳에 내다 팔고 있었어요. 중동의 부유한 나라들이 남조선의 방공 미사일을 사갔고 유럽의 나라들이 남조선의 전차와 자주포를 수입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와 같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까지 남조선제 무기가 팔려나가고 있었어요. 한 해 동안 그들이 무기를 팔아 벌어들인 돈이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액수였습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이 줄을 서서 남조선의 무기를 사겠다고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자주포와 전차는 유럽의 벌판을 누볐고 그들의 미사일은 사막의 부유한 왕국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라던 나라가 세계에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7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거짓이 그 한 가지 사실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민지는 무기를 수출하지 못합니다. 외세의 빌부터 사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팔 수 없어요. 우리가 가르친 남조선과 실제의 남조선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던 겁니다. 저는 문득 우리 인민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가련한 남조선을 동정하던 그 순박한 얼굴들이요. 그들은 자신들이 굶주리는 동안 자신들보다 수십 배는 풍요롭고 강한 나라를 가엾이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거짓을 심은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 생각에 이르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깨달음이 뒤따랐어요. 우리는 70년 동안 두 개의 거짓을 만들어 왔다는 것을요. 하나는 우리는 강하다는 거짓, 또 하나는 남조선은 약하다는 거짓. 그런데 그 두 개의 거짓이 사실은 정확히 뒤집혀 있었던 겁니다. 강한 쪽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었고, 떨고 있는 쪽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였어요. 가짜를 만드는 저 자신이 이제 그 가짜를 도무지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은 자기가 만든 거짓을 자기가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저는 매일 강한 북한을 만들어내면서 매일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더 깊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는 가면을 빚으면서 눈으로는 그 가면 뒤에 맨 얼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분열이 저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같은 부서의 한 동료가 제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밤늦은 작업실, 둘만 남은 자리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어요. 우리가 만드는 게 진짜가 아니란 걸 사실은 위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어요. 위에서도 안다. 그분도, 측근들도 이 모든 것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다. 다만 그 가짜를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에 알면서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작업실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친 얼굴의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손목에는 여전히 그 금빛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충성의 표식, 선택받은 자의 증표. 저는 그 시계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시계를 차고서 거짓의 시간을 충성스럽게 재고 있었구나. 똑딱똑딱 이 시계가 시간을 새기는 동안 나는 한 나라를 통째로 속이는 일에 그 시간을 바쳐왔구나.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평생 진실을 캐내는 사람이라 자부해왔습니다. 보위부의 중장으로서 누구보다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라 믿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가장 거대한 거짓을 만드는 손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짓을 만들면 만들수록 진짜가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화면 밖으로 밀어낸 마른 병사들이 보였고, 촬영이 끝나면 텅 비던 상점이 보였고, 옷만 갈아입던 그 사람들의 지친 눈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진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짜를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화면 밖으로 밀어냈던 것들, 카메라가 끝나면 사라지던 것들, 제가 평생 외면해온 그 풍경을 이번에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어요. 마침 지방의 한 부대를 점검하라는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빌려 평양의 무대 뒤편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지방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북한을 보았습니다. 평양을 벗어나자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색빛 마을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불 꺼진 집들, 갈라진 흙길, 앙상한 나무들. 그 어디에도 우리가 화면에 담던 풍요는 없었어요. 그곳에는 그저 견디는 사람들만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이었을 뿐인데 마치 다른 세계로 넘어온 것 같았어요.
전기는 하루에 몇 시간만 들어왔고 굴뚝에서는 연기조차 잘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땔감을 아낄 일도 줄어든 거예요. 부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 속 늠름한 군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것은 깡마른 소년들이었어요. 군복은 헐렁했고 군화는 달아 밑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한창 자라야 할 나이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핏기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총을 든 그들의 손목은 제 손목보다도 가늘었습니다. 그 가는 손목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총을 쥐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의 얼굴을 차마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제가 그토록 늠름하게 그려온 군대의 진짜 얼굴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점검을 받던 한 병사가 제 앞에서 휘청거렸어요. 쓰러질 듯한 그를 옆에 동료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어지럼증이라고 했어요.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군인이 배가 고파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화면에서 100발의 미사일로 부풀리던 그 강한 군대였어요. 진짜 군대는 이렇게 굶주리는데 저는 가짜 군대를 만들어 세상에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대를 나와 인근 마을을 지났어요. 장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풍요는 없었습니다. 깡마른 아이들이 빈 그릇을 들고 길가를 서성였어요. 꽃제비라 불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를 잃거나 부모가 더는 먹일 수 없어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 그 아이들의 눈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텅 비어 있었어요. 한 아이가 제 쪽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동량을 기대하는 눈빛도 아니었어요.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마주한 순간 평양에서 제가 만들던 행복한 인민의 화면이 얼마나 잔인한 거짓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배급은 오래전에 끊겨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남고 있었어요. 산에서 캔 나물로, 장마당에서의 작은 장사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인민을 먹이지 못한 지 이미 오래였어요. 그런데도 그 국가는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풍요로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그 대비 앞에서 숨이 막혔어요. 같은 하늘 아래 한쪽에서는 그분이 누울 지하 요새에 콘크리트가 쉴 새 없이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아이들이 빈 그릇을 들고 굶주리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공포를 막기 위해 쏟아붓는 그 콘크리트가 사실은 이 아이들의 밥이었던 겁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한 어린 병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17, 18이나 되었을까요? 앳된 얼굴의 소년병이었습니다. 그는 제 계급장을 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의 눈에는 묘한 기대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동지, 한 가지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도 원수님만 계시면 괜찮은 거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원수님이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 아이가 굶주리는 동안 그분은 더 깊은 땅속으로 숨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 아이의 밥이 그분의 콘크리트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그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아이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경례를 붙였어요. 그 순수한 미소가 그날 밤 내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 아이는 자신을 굶기는 사람을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라 믿고 있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이 체제가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거짓이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자신을 굶긴 자를 향해 충성을 바치게 만드는 것. 저는 평생 바로 그 거짓을 만드는 일을 해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70년 동안 믿어온 한 가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국가란 무엇인가? 저는 평생
국가가 인민을 지키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인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국가는 인민을 보호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정반대였어요. 인민이 국가를 떠받치기 위해 굶주리고 국가는 그 한 사람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을 위한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2,500만 명이 그 감옥의 벽이 되어 단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인민은 수령을 위해 존재했고 군대는 수령을 위해 굶었으며 나라의 모든 자원은 수령 한 사람의 안전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거대한 구조의 정점에 선 사람이 정작 가장 비겁하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가장 절망하게 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무렵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 작업실에서 제게 위험한 말을 속삭였던 그 동료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빈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동료에게는 아직 어린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가 사라졌으니 그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한 사람이 지워지면 그 핏줄까지 함께 지워지는 일이 흔했으니까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저는 묻지 않았어요. 물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위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진실을 입에 담은 대가로 그는 조용히 지워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서 제 손목의 시계를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이 시계를 찬 손으로 저는 그 굶주림을 풍요로 편집해왔습니다. 마른 병사를 화면 밖으로 밀어내고 빈 상점을 가득 채워 보였어요. 그 모든 거짓의 시간을 이 시계가 충성스럽게 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시계를 똑바로 볼 수 없었어요. 떠나야 한다. 그 생각이 그날 밤 처음으로 또렷하게 제 안에 떠올랐어요. 이곳에 남아 거짓을 만들며 사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게 낫다. 저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없다면 적어도 저 자신만은 이 거짓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결심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평양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보위부의 중장이 사라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두려웠어요. 그 마지막 한 걸음을 쉽게 내디딜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지위, 익숙한 모든 것, 그리고 무엇보다 목숨이었어요. 사람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익숙한 거짓 안에 머무는 편이 쉬운 법입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비겁한 저 자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마지막으로 떠밀어버린 그 한 방은 뜻밖에도 바다 건너에서 날아왔습니다. 그 소식이 평양에 전해진 것은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남조선이 핵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을 갖게 되었다는 첩보였어요. 미국이 마침내 그것을 허락했고 남조선은 그 잠수함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저는 그 한 줄의 의미를 곧바로 알아챘어요. 핵 추진 잠수함은 보통의 잠수함과 차원이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연료를 채우러 항구로 돌아올 필요가 없어 몇 달이고 바닷속에 잠겨 있을 수 있는 배였어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깊은 바닷속을 소리 없이 떠다니는 무기. 그것이 우리 앞바다 어딘가에 잠복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위로는 우리의 지하 요새를 꿰뚫는 괴물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우리 앞바다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잠수함이 도사리게 될 것이었어요. 하늘과 바다, 양쪽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포위망. 그리고 그 두 무기를 가진 나라를 세계의 강대국들이 줄을 서서 돕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땅속으로 아무리 깊이 숨어도 미사일이 뚫고 들어오고 바다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내준 셈이었으니까요.
70년 동안 쌓아 올린 평양의 모든 방어가 그 두 무기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숫자뿐인 낡은 군대와 화면으로만 강한 가짜 무기들이었어요. 반면 남조선은 세계가 인정하는 진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격차를 그분도 이제 분명히 알아버린 거예요. 그날 밤 다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회의실에 들어선 그분의 얼굴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핏발선 눈, 헬쑥한 뺨, 신경질적으로 떨리는 손. 며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분은 보고를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광기가 시작됐어요. 그분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첩보를 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한 간부를 끌어내라 했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간부를 잡아들이라 했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입을 여는 순간 그 화살이 자신을 향할 테니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것은 더 이상 통치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에 미쳐버린 한 사람의 발작이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위협을 막을 수 없게 되자 그분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에 칼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바로 자기 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의 무기는 손에 닿지 않으니 손에 닿는 자기 사람들을 향해 활을 쏟아낸 거예요.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막다른 곳에 몰린 짐승의 발버둥에 가까웠어요. 공포에 사로잡힌 권력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랜 세월 보위부에 몸담아온 저에게는 어디에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 하나가 제게 조용히 귀띔을 해주었어요. 다음 숙청 명단이 작성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하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두려움을 너무 가까이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떨리는 손을, 핏기 가신 얼굴을, 그 모든 흔들림을 지켜본 목격자였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권력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본 자부터 지우는 법이었습니다. 신이 떠는 모습을 본 신하는 살려둘 수 없는 법이니까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보았다는 것. 그것이 제 죄목이었어요. 충신도 죽는다. 평양에서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진리였어요. 충성은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시체가 되는 곳.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체제가 이제 저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결심이 섰습니다. 겁에 질려 제 사람을 베는 그분을 보며 저는 분명히 확신했어요. 이 체제는 남조선이 무너뜨릴 필요도 없다고. 이미 안에서부터 끝나 있다고. 정점에 선 사람이 저렇게 떨고 있는데 그 아래에 무엇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거대한 감옥은 간수가 먼저 미쳐버린 감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살아서 이 진실을 세상에 전한다면 그분이 사실은 얼마나 겁에 질린 사람인지, 그 강한 북한이 얼마나 텅 빈 거짓인지를 세상이 알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미사일보다 강한 한방이 되지 않을까. 널고 있는 신의 맨 얼굴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생각이 그날 밤 제 가슴에 불을 댕겼습니다. 그날 밤 제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어요. 하나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도망쳐. 지금이라도 가진 것을 버리고 세상 끝으로 숨어. 너는 아직 살 수 있어. 또 다른 목소리가 그것을 받아쳤어요. 도망친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위부의 중장이었던 네가 어디로 숨든 평생 사냥감으로 쫓길 거야. 차라리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고 떳떳하게 살아. 저는 한참을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금빛 표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 시계는 제 자랑이었어요. 선택받은 자라는 영광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계가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이것은 더 이상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표적의 낙인이었어요. 이 시계를 채워준 그 손이 이제 이 시계를 회수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영광의 증표였던 것이 죽음의 표식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목에 감긴 이 사슬을 저는 제 손으로 끊어내야 했어요. 저는 그날 밤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빈손으로 떠나지는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떠난다면 진실과 함께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관여했던 것들을 떠올렸어요. 강한 북한을 만들어낸 조작의 기록들, 그분의 공포가 남긴 흔적들, 그 모든 거짓의 증거를 저는 은밀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자료 하나를 빼낼 때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의 중장이라는 제 위치가 그나마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었어요. 누구도 감히 저를 의심하지 못하는 그 위치를 저는 마지막으로 이용했습니다. 가짜를 만들던 손으로 그 가짜의 증거를 챙겼던 거예요. 저는 그것들을 작은 저장 장치에 옮겨 담아 몸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에 70년 거짓의 전모가 담겨 있었어요. 언젠가 이것을 세상에 펼쳐 보일 날이 온다면 그날을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살아서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떠날 길을 준비했습니다. 오랜 세월 국경 지역을 관리하며 저는 그곳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초소에 누가 돈에 약한지, 어느 길목의 감시가 허술한지. 저는 그 끈들을 조용히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의심받지 않을 만큼만. 너무 서두르면 의심을 사고 너무 늦으면 명단이 먼저 저를 덮칠 것이었어요. 저는 그 아슬아슬한 줄 위를 숨을 죽인 채 걸었습니다. 마침내 떠날 날이 정해졌어요. 모든 준비가 끝난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리맡에는 그 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째까, 째까, 째까. 어둠 속에서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날따라 그 소리는 시간을 새기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무언가의 끝을 향해 다가가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면 저는 이 땅을 떠납니다. 살아서 강을 건너거나 아니면 그 강에서 죽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저는 거짓이 아닌 진실의 편에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초침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제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 소리이기도 했어요. 떠나는 날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어요. 아니, 정확히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맡에 시계를 집어들어 손목에 채웠어요. 이 시계는 이제 충성의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이것은 제 목숨을 재는 도구였어요. 1분, 1초가 곧 생사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평생 이 시계가 새기던 시간을 거짓에 바쳐왔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 시계가 저를 진실로 데려다 줄 것이었어요. 새벽 2시 10분. 저는 집을 나섰어요. 미리 준비해둔 낡은 외투를 걸치고 평범한 인민의 모습으로 변장했어요. 보위부 중장의 흔적은 모두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거리는 칠흑처럼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드문 그 길을 저는 그림자처럼 걸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시 외곽의 검문소였어요. 그곳의 책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게 매수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약속대로였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등 뒤로 차단기가 다시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첫 번째 강을 건넌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손목의 시계를 확인했어요. 새벽 2시 40분. 계획대로라면 3시간 안에 국경 지역에 닿아야 했습니다. 미리 손써둔 화물차 한 대가 외곽의 한 지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차를 타고 국경까지 가는 것이 다음 단계였습니다. 모든 것이 분단위로 짜여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화물차가 기다리기로 한 지점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이었어요. 저 앞쪽에 예정에 없던 임시 검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그날따라 단속이 강화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검문에 걸리면 모든 것이 끝이었어요.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골목으로 몸을 숨겼어요. 손목에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5분. 화물차는 3시 30분까지만 그 지점에서 기다리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시간을 넘기면 차는 떠나버립니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한 약속이었어요. 제게 남은 시간은 단 25분이었습니다. 25분 안에 검문을 피해 돌아서 그 화물차에 닿아야 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어둠 속을 노려봤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다른 길을 그렸어요. 검문을 피해 돌아가는 길. 하지만 그 길로 가면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을 빠르게 움직였어요. 담벼락에 몸을 붙이고 골목과 골목을 건너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시계의 초침이 제 심장보다 빠르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3시 20분. 저는 가까스로 그 지점에 도착했어요. 화물차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할 새도 없이 짐칸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운전석의 사내가 백미러로 저를 한번 글깃보고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국경을 향한 마지막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짐칸 바닥에 웅크려 누운 채 저는 어둠 속에서 시계만 들여다봤어요. 째깍, 째깍. 차가 덜컹일 때마다 그 작은 시계가 제 손목에서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 초침 소리가 그날 밤 제 유일한 동행이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차가 한참을 달리던 중 운전석의 사내가 낮게 욕설을 내뱉었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뒤에 보이부 차량이 따라붙은 것 같습니다.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제 이탈이 발각된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없는 저를 누군가 알아챘고 그것이 위로 보고된 거예요. 보위부의 사냥개들이 벌써 제 뒤를 쫓기 시작한 겁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국경까지는 아직 3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두 번째 위기가 닥쳤어요. 운전석의 사내가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갔다간 저까지 죽습니다. 그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추격이 붙은 것을 알자 공포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기서 그가 저를 내려놓고 떠나버리면 저는 국경을 코앞에 두고 길 한복판에 버려질 것이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협박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겁에 질린 사람을 협박하면 그는 더 무너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꺼냈어요. 그가 가장 바라던 것을요. 당신 가족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어요. 내가 미리 손을 써뒀어요. 당신이 나를 강 건너까지 데려다주면 당신과 당신 가족은 새로운 땅에서 사람답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나를 버리면 그 약속도 함께 사라져요. 선택하십시오. 평생 이 공포 속에서 떨며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 밤 자유를 향해 달릴 것인지.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짧은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마침내 그가 다시 핸들을 잡았어요. 꽉 잡으십시오.
차가 다시 맹렬하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뒤따르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둠 속을 가르며 차는 국경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새벽 4시 25분. 마침내 그 강이 보였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짐칸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렸어요. 눈앞에는 검은 강물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강 너머가 자유의 땅이었어요. 강폭은 100m 남짓. 평생 가장 길게 느껴진 100m였습니다. 그 100m 너머에 제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이 있었어요. 거짓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삶, 떨지 않아도 되는 삶이요. 저는 그 어둠 너머를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골랐습니다. 미리 매수해둔 국경 경비병이 어둠 속에서 손짓을 했어요. 저는 그 신호를 따라 강가로 내려갔어요. 발이 지늘게 푹푹 빠졌어요. 차가운 강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적셨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였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발이 지늘게 잡힐 때마다 온몸의 힘을 다해 다리를 뽑아냈습니다. 등 뒤에서는 추격대의 불빛이 강가에 닿고 있었어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라는 외침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향해 돌아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그 검은 강물을 헤쳐나갔어요. 시계가 물에 잠겼지만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초침 소리가 마지막 힘을 내라고 저를 떠미는 것 같았어요. 강 한가운데에서 물살이 제 몸을 휘청이게 했습니다. 한순간 발이 바닥에서 떨어져 검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제 발이 반대편 강기슭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젖었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등 뒤로 제가 평생을 살아온 그 땅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70년 거짓의 나라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강 건너편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잡을 수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사냥감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맛보는 자유라는 공기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에 젖은 손목의 시계를 들여다봤어요. 새벽 4시 40분.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풀 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자유의 땅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얼굴로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저는 가장 먼저 창밖을 봅니다.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지 않다는 것. 오늘 밤 제 손목의 시계가 회수되지 않으리라는 것. 그 평범한 안도감이 제게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유가 낯설었으니까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처음엔 오히려 두려웠어요. 평생을 감시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자유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저는 알게 됐어요. 떨지 않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거리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웃는 사람들, 가게마다 진짜 물건이 가득한 풍경, 누구도 굶지 않는 평범한 일상. 제가 평생 화면으로만 꾸며내던 그 풍요가 이곳에서는 그냥 당연한 현실이었어요. 저는 그 당연함 앞에서 몇 번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증언대에 서기로요.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바꾼 채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저를 알아볼 사람들이 아직 그 땅에 남아 있으니 제 정체는 드러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진실만큼은 온전히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거짓을 만들던 제가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자리였어요.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지는 순간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평양에서 수없이 카메라를 다뤄왔지만 진실을 담기 위해 그 앞에 앉은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먼저 그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겁니다. 미사일 앞에서 당당하게 웃고 군대를 사열하며 호령하던 그 강한 수령의 모습을요. 하지만 제가 가장 가까이서 본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떨고 있었습니다. 남녘에서 자신의 벙커를 겨눈 미사일이 배치됐다는 보고를 받던 날, 그분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셨어요. 손가락이 떨렸고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잠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땅속으로 더 깊이 숨으라 명령했고 바다 건너에서 잠수함 소식이 들려오자 측근들을 닥치는 대로 쳐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척하던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 겁에 질린 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다음으로 저는 그 거짓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보신 풍요로운 평양, 물건이 가득한 상점, 환하게 웃는 시민들, 늠름한 군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만들어진 무대였습니다. 제가 바로 그 무대를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누구보다 잘 알지요. 그 화면에 어디가 진짜이고 어디가 가짜인지를요. 빈 상점은 촬영 당일에만 물건으로 채워졌습니다. 같은 시민이 옷만 갈아입고 여러 번 화면에 등장했어요. 마른 병사는 카메라 밖으로 밀려났고 미사일 한 발은 편집으로 100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강한 북한은 단 한 장면도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한 거대한 가면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 바닥의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화면 밖에는 굶주린 병사들이 있었어요. 또래보다 한참 작고 마른 소년들이 달아빠진 군화를 신고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거리에는 빈 그릇을 든 아이들이 서성였어요. 한 사람의 벙커에 콘크리트가 부어지는 동안 그 아이들의 밥그릇은 비어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두 눈으로 본 진짜 북한이었어요. 화면 속 강성대국과 화면 밖 굶주린 나라. 그 둘은 같은 땅 위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세상 사이에 두꺼운 가림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증언을 마칠 무렵 저는 천천히 제 손목으로 손을 가져갔어요. 그곳에는 그 시계가 여전히 채워져 있었어요. 강물에 잠겼다 나온 그 시계는 신기하게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강을 건넌 뒤로도 차마 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제 죄의 증거였기에 함부로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시계를 손목에서 풀었어요. 그리고 증언대 위에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제가 가진 모든 조작의 기록, 강을 건널 때 품고 온 그 진실의 자료들과 함께 이 시계는 제가 충성의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때 이것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라는 영광의 표식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저를 올가매는 사슬이었습니다. 이것을 회수당하는 순간 저는 죽은 목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모든 거짓의 증거입니다. 영광에서 사슬로, 그리고 사슬에서 증거로. 그 시계의 운명이 곧 제 삶의 궤적이었습니다. 충성으로 시작해 공포를 거쳐 마침내 진실에 닿은 한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 작은 시계 하나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그 긴 거짓의 시간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증언이 끝난 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양에 두고 온 사람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저를 강 건너로 데려다준 그 운전사, 굶주린 채 저를 향해 환하게 웃던 그 소년병, 진실을 입에 담았다는 이유로 사라진 그 동료, 그리고 지금도 그 거대한 감옥 안에서 거짓을 진짜로 믿으며 살아가는 2,500만 명의 사람들. 저는 혼자 살아나왔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가야 할 거예요. 그들을 두고 저만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 자유를 누리는 매 순간 저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죄책감을 침묵이 아니라
증언으로 갚으려 해요. 하지만 그렇기에 저는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 진실이 언젠가 그 땅에도 가닿기를. 그래서 그 소년병이 자신을 굶긴 자를 더는 신으로 떠받들지 않게 되기를. 그날을 위해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제 증언 하나가 당장 그 체제를 무너뜨리지는 못하겠지요. 하지만 진실은 아주 느리더라도 반드시 스며듭니다. 한 사람이 깨어나면 그 옆 사람이 깨어나고 그렇게 균열은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널고 있는 신의 맨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그 신화는 더 이상 사람들을 가둘 수 없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한 척하는 나라가 사실은 가장 약한 나라입니다. 진짜 강함은 더 큰 미사일이나 더 깊은 벙커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 나라의 국민을 먹이는 데서 나옵니다. 떨지 않아도 되는 삶, 굶지 않아도 되는 삶, 거짓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을 지켜주는 나라가 진짜로 강한 나라예요. 저는 그 사실을 가장 강한 척하던 나라를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70년 동안 그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점에 선 한 사람은 누구보다 깊이 떨고 있었습니다. 국민은 굶주렸고 군인은 쓰러졌으며 모든 것이 거짓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강함을 연기할수록 그 속은 더 비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 위에 세워진 나라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겁에 질린 한 사람을 위해 2,500만 명이 떨어야 했던 그 나라의 진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아직 그 어둠 속에 남은 사람들에게 닿을 작은 빛이 될 테니까요. 다시는 누구도 두려움으로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며 다음에도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또 다른 진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